자, 오늘은 예술과 문화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20세기 예술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이 핵심적인 긴장 관계, 이게 20세기의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모더니티,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새로운 형태 그 X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일러는 그걸 에피파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형태의 X를 추구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더니즘이 지금 이해하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초월하자. 그러니까 이 모더니티는 이 세상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한번 잘 해보자.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든지 아니면 기계 문명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이 돈의 유혹으로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또 물리적인 것으로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선언하는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도 이판 스님 있고 사판 스님 있다. 이판 스님처럼 고우매한 사람도 있지만 이판 스님 먹여 살려면 누군가는 사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줌마도 오면 뭐 공도 좀 같이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게 이제 시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모더니티에서 뭐 그거를 인정을 하든 아니면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든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운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모더니즘은 어떻게든지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그런 초월적인 것으로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세계, 이런 거로 갈 수 없죠. 왜? 과학혁명 이후에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도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천국도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영원히 없는 세계. 그렇지만 그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애석하고, 없다라고 부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고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만약 신이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라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여전히 신의 관념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겠어요? 끝인데 그냥 뭐 이번에 그 전청조처럼 그냥 일확천금 벌고 자기 마음껏 쓸고 교도소 가고, 교도소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음 생에 있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뭐 또 구렁이처럼 살다가 또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이제 이율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요청이 된다. 천국과 지옥의 세계.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세계,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가 상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또 다른 세계, 초월적인 세계, 이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모더니즘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갈까? 그 X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뭔가를 구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에피파니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구현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다 사라졌고, 신이든지 사랑이든지 뭐 종교적인 그런 것들 다 사라졌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비슷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예술가들이 정말 뼈저리게 고민하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즘의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보고 있는 중드가 있는데 중국 드라마 그거 한번 넷플릭스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제목 잊어버렸네. 투투 부정 영어로는 히든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강민생 혹시 아세요? 히든 러브 투투 부정 투투 투투 장부주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온 건데 올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그 사랑 드라마거든요. 사랑 드라마인데 제가 지금 24편까지 나왔는데 아껴보고 있어요. 지금 3편까지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황순원의 소나이 같은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오빠 친구를 짝사랑하는 건데 되게 유치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사랑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뭔가 애틋하고 우리의 어떤 순수한 그런 감정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저는 이미 종말을 선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랑은 없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을 찾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개를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하고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자기들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최첨단 자본주의에 지금 살고 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막 다 어떻게 보면 공산당 간부라든지 지주 애들처럼 사회 엘리트들인데 근데 이제 걔들 그 여학생이 그 순수한 사랑을 그 친오빠의 친구를 짝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마음에 그 콩닥콩닥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사랑을 하네? 유치하긴 한데 남들 보면 50 먹고 저런 드라마를 본다고? 근데 아껴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42분짜리인데 40분이 넘어가면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이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자 이제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게 그러는 거라는 거죠. 모더니즘이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일단 이제 결혼해서 살고 나면 현실이고 이제 돈 문제고 또 누가 이제 주도권을 주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사네 못 사네 막 이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순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사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에 따라 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조건 보고 너 돈 있어? 뭐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어떤 현실을 보고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자 이거는 이제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면서 모더니티 쪽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모더니즘 쪽을 강조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의 이제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작품 집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번역된 게 지금 이 책이에요. 예술과 문화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분은 이제 기자인데 이제 많은 신문이나 잡지에 이제 글들을 기고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작품 감상과 관련해서 기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들 또는 이제 논문집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읽게 되는 이 예술과 문화라고 하는 이제 칼럼에서 모더니즘이 무엇인가? 모더니즘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글로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모더니즘을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자 모더니즘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하나의 텍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더니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우리가 모더니즘을 잡을 것이냐, 어떤 작품, 어떤 주제, 어떤
사람들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린버그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찰스 테일러의 에피파니,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더니즘과 모더니티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글감들을 이 그린버그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들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모더니즘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가, 모더니즘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동일한 문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엘리엇의 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BTS의 대중가요. 이건 이제 BTS는 제가 바꾼 건데 BTS의 대중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반 고흐의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반면에 플레이보이의 표지 그림. 플레이보이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자, 이게 동일한 문화에서 두 가지 상이한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엇의 시를 읽고 그것들을 외우고 열광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그런 삼류 또는 B급 문화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동일한 문화에 속하고 동일한 문화의 일부이고 동일한 사회의 산물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그전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대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아니 현대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급 예술 또는 파인 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아주 명확하게 존재를 했었고 그것들은 주로 뭐 6가지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례대칭 균형 일치 이런 어떤 미학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있어서 자 누가 봐도 아 이게 예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창고에다 어린아이를 집어넣고 3살짜리 4살짜리 집어넣고 너 예술 작품이 뭔지 찾아봐 그러면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한 그런 기준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누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술인지 아닌지를 이제 갈라낼 수 있었는데 자 지금은 이런 경계들이 굉장히 모호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스펙트럼도 엘리엇의 시부터 BTS의 대중가요까지 쭈루루룩 너무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근데 서로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이제 저는 이제 BTS 이 B급 예술이나 뭐 싸이 같은 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이제 SNS 올리면 이제 두드려 봤죠. 그리고 뭐 엘리엇의 시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네, 뭐 답답한 인간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엇의 시라든지 박노해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문화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문화의 특징이 과연 뭐길래 한쪽 길에서는 엘리엇의 시로 나가고 한쪽 길에서는 BTS로 나가는가? 한쪽 길에서는 굉장히 어떤 천상의 길을 나가는 반면에 한쪽 길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인 이런 어떤 길들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요. 아니면 이거는 영원히 어떤 하나의 단일적인 문화로 엮어낼 수 없는 것들인가? 그래서 하나는 틀린 거고 하나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의 이치인가?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스펙트럼 A에서 Z까지 쭉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내는 것들인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 시대에만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근대라고 하는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에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특정한 현상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월인천강 달이 같으면 달이 비춰지고 있는 강의 그림자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강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강에 있는 달의 모습들이 너무 다르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동일한 달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구난방 또는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래서 모더니티 이야기하면서 일시성, 그다음에 탈주성, 그다음에 순간성 이제 이렇게 3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우리 시대가 뭔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하나 또는 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또 모든 것을 전부 다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들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진리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뭐가 진실인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들은 이제 아주 실용주의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응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세계 사실에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론들이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대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리를 평가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 그냥 솔루션으로 간 거죠.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안 돼? 그럼 진리가 아니야. 다른 데서 해결되면 또 그걸 가져와서 그게 하나의 진리가 되는 그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여기서 불교가 먹혀? 불교가 진리고, 여기서 기독교가 먹혀? 그럼 기독교가 진리고. 뭔가 불교든지 뭔가 기독교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옳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념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또 효용성을 갖는 것만, 어떤 문제 해결만 되는 것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 사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 이런 문제 없었냐? 옛날에 분명히 이런 문제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딱 해결책이 하나 있었어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주의예요. 알렉산드리아주의는 이제 쉽게 말하면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답은 다 헬레니즘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자,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까지 사회의 모든 엘리트들이 배웠던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어, 라틴어예요. 우리가 보통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망라돼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고전기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신고전주의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 생기면 다 고전주의로 돌아가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아름다움도 추함도 뭐 선함도 악함도 전부 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든지,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철학사는 철학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은 하여튼 플라톤에 대한 각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개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헬레니즘 전체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나라는 뭐 몇백 년 지속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포용력은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 전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알렉산드리아주의가 가장 문제 해결의 실마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주의는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또 학문적인 운동을 가리킨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이건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즘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이제 아카데미시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학술적인 또는 학문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자, 논리적, 추상적 또는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학문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항상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대전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신, 영혼, 영웅.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그리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줄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대입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여러 모티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은 악을 응징한다. 휴브리스라고 하는 뭔가 자만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걸 누구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조롱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농담처럼 얘기지만, 불과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신이 뭔가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죠. 지금도 희한하게 지금 그리스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애들이 아침마다 학교에서 조회하는데 조회가 예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저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도
선서할 때 성경에 놓고 선서를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좌파 정권에서 이제 없애려고.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다 성화가 그려 있어요. 예수님, 뭐 사도 바울, 성인들 성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게 70년대 이후부터 전부 다 제거가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길 뻔하죠. 항상 결론은 버킹엄이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의 절정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알렉산드리아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성된 작품,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제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가는 길은 똑같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주의에서 이제 창조적인 활동, 뭔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량을 뽐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기량을 뽐내는 것들도 과거의 거장들이 남겨놓은 작품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들을 재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전주의 작품, 뭐 신고주의주의 뭐 마찬가지인데 다 그런 작품들을 보면 내용들이 다 똑같죠.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 뭐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걸 어떻게 스케치를 잘하냐, 어떻게 채색을 잘할 것인가, 어떤 그 숭고함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감춰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약간 유아기적인 거죠. 힘들면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엄마 자궁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쉼을 얻거나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테마죠. 호메로스 이제 일리아스도 보면 아킬레우스가 울잖아요.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테티스.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왜 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우스가 나를 모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포맷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문화의 요람, 인간 문화의 자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이 문화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답을 찾고 거기서 진리를 얻는 이런 어떤 방식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18세기까지는 유효했는데 19세기 들어와서 또 20세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의 흐름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흐름인데 두 개의 결과가 나왔죠. 하나는 엘리엇의 시와 하나는 BTS.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거의 3,000년, 3,500년 가까이 동일한 문화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왔고, 동일한 용어들, 동일한 개념들, 동일한 철학적인 그런 어떤 사유들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추하고 굉장히 잡스럽고 상스러운,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화 또는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이런 것들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조가 생기죠. 그게 바로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알렉산드리아주의 갖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펙트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정현인가요? 바꿔. 모든 것을 바꿔. 노래처럼. 자, 이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아방가르드. 원래는 이제 그 전진부대라고 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방가르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비평이요. 역사비평, 사회비평. 왜 우리의 문화가, 왜 우리의 사회가 이러한 형태의 문화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지금 우리에게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또한 기괴한 형태의 예술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저들이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회비평, 역사비평이 하는 것들은,
자, 알렉산드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의 초월적인 유토피아로 돌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거나 다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로 돌아갈 수 없죠. 이제 그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고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영웅 중심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리스 비극이든지 아니면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를 읽으면서 그 얘기 했었는데, 자, 이제 왜 그리스가 민주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가장 중요한 건 해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군만 있었을 때는 아킬레우스든지 뭐 아약스든지 누가 전쟁에서 우수한 사람이 나오면 전쟁에서 금방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군력으로 바뀌면서는 해군은 노를 젓는 사람이 필요해요.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선장이 똑똑하다고 해서 뭐 1등 조타수가 똑똑하다고 해서 전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심동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노를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위해서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노예 취급하거나 나를 이제 그런 어떤 바보 취급하는 게 타당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나 참정권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뭐 영웅주의, 철인왕으로 돌아가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커버렸는데,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논증, 많은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항해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한다. 그런데 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 정치에 대해서는 5살 꼬마부터 막 80 먹은 노인까지 아무나 이야기를 짓거리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학 박사인데 그 사람이 정치학 박사라고 해서 정말 정치를 잘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끼리의 의견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옛날식으로 유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우라고 하는 말, 그리스 말의 우는 이제 없다, 낫이라고 하는 말인데 토피아는 이제 토포스란 말이고 자리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제시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길도 없어요. 그런다고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것들이 냉철하게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을 검토하는 거죠. 냉철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을,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독이라고 해요. reread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리딩은 읽다인데 거기에 리가 붙어가지고 다시 읽기. 이건 이제 프랑스 철학자 이제 료타르가 제시한 용어인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익숙하게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건지,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위해서는 다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갈 수 없고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뭔가 장인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사회 이런 것들로 갈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저런 쌍스러운 인간들이 하는 거, 저런 또 딴따라들이 하는 거,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거 하기엔 너무 저열해져 버리니까 인간이.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방가르드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방가르드 문화는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서도 1960년도, 68년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뭐 롤랑 바르트라든지 미셸 포코라든지 자크 라칸, 자크 데리다 수많은 이제 천재들이 막 출연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죠. 이 문제에 대한 고민. 다시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운동, 지적 부흥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이제 독재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지식인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든지 뭐
문학이든지 어떤 집단 지성이 나타나서 서울대든 뭐 연대든 고대든 집단 지성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놓고서 정말 끊임없이 논쟁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개발해내고 이런 작업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언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어도 공부를 해보고 일본어도 공부를 해보면 걔네들은 외국어를 자기들 말로 다 차용을 하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고, 뭐 요즘에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되게 짜증나는데, 터키도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불러주면 걔네들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감각적인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체계 내에서 녹여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이런 게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아방가르드 운동이었고, 그런 운동이 바로 이제 리딩이라고 이야기, 제독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특별히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일련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프랑스는 보통 이제 살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치열하게 뭐 미술 사조든지 뭐 문해 사조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사조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아방가르드를 주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멤버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50년대, 1850년대, 60년대에 지나면서 이제 지적인 양심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어서 미술가들이나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많이 이제 격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헤미안. 말은 되게 좋은데 보헤미안 이제 집시 애들. 혹시 뭐 집시 애들 보신 적 있는데, 좀 낭만적인 거하고 좀 달리 집시 애들은 제도권에 이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뭐 13살, 14살 때 막 결혼하고 좋은 풍습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별칭으로서 이제 이 시대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렇게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더니티를 중시하는 것이고, 모더니티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것인가, 자본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고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것에 대한 적대감들, 이걸 탈피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다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어떤 부르주아 사회를 떠나서 자신들은 이제 보헤미아로 어떻게 자유로운 정신의 세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로부터 절단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 보면 이제 뭐 타이트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아시아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유럽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벗어나서 정말 어떤 순수한 그런 사회, 자본주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보헤미아인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보헤미아인들이 정치를 떠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부르주아 정치학도 탈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의 정치학도 탈피를 해야 돼요. 자, 부르주아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들이죠. 그래서 소수의 귀족들, 소수의 영웅들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일정한 이데올로기들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부르주아 정치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이죠. 조선시대의 성리학, 양반 10%, 나머지 90% 노예. 그러니까 성리학하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이거 뭐 방송 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기보다는 이 압권의 철권을 통해서 나는 엘리트고, 엘리트는 굉장히 소수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부르주아 정치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근데 혁명의 정치학,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혁명의 정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혁명의 정치학도 과연 성공했는가? 이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같은 것들인데 자, 실질적으로는 혁명의 정치학을 이끌었던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또 다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루마니아, 차우셰스크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왜 걔네들이 무너졌는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 다 지주 계급이었어요. 지주 계급이었는데 짜르가 무너지면서 공산당 간부가 됐고 또 공산당이 무너져도 여전히 사회혁명을 이루었던 운동권으로 남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조국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혁명의 정치학의 수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죠.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게 직업이 된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돕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가질 거 다 가 있어. 강남에 땅도 있고 빌딩도 있어. 근데 말은 엄청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 눈물 철철 흠질면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셀리브리티 나와가지고 막 모금합시다.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 제가 나왔으니까 이걸 무료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가들이 이 보헤미안들이 봤을 때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거기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뭐 별의별 양파, 시금치파, 뭐 다파 뭐 있어가지고 뭔가 정말 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질서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연 대중이나 민중이 자각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그런 사람들을 교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 올려주고 자동차 한 대 사주고 네 아들 취직시켜줄게. 그럼 끝이라는 거죠. 사회개혁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개혁이 있어서 정말 민중들을 지도하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떡 하나 주면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사회, 민족, 국가, 개뿔 이런 거죠. 자, 이런 어떤 괴리감들을 이제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NLPD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자, 민주냐 아니면 북한과의 통일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사회가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했던 거 무엇인가? 아방가르드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 정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폭력 가운데서도 문화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도 민중도 국가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화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 이 문화라고 하는 진정한 형태의 그 삶의 그 밑바닥 이것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교양이라고 하죠. 교양, 빌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간을 보다 더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단순하게 생식세포를 갖고 있는 원숭이가 아니라 뭔가 이 문화를 통해서 이 그냥 DNA 수준을 벗어나는 이런 어떤 인간을 만드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 잡다한 것들, 부르주아 정치학이 들어오거나 혁명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버퍼링만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원래 가야 될 길들을 못 가게 되는 이런 참담한 것들을 보면서 제 보헤미아 예술가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기 있는 거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기, 세상과의 거리 두기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모더니즘의 시작이에요. 세상과의 거리 두기. 세상과의 일체는 이제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자,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르주아 정치학이든지 아니면 혁명의 정치학 이런 어떤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자본주의에 기여하고 아니면 혁명이라고 하는 민중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잡스러운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혁명의 정치학도 마찬가지인데 뭐 68 혁명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적 엘리트들이 막 혁명한다고 하면서 지 하는 꼴들은 뭐예요? 다 민중민화 민중적인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여자 희롱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고귀한데 몸은 여전히 그 생물학적인 DNA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현실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런 현실로부터 거리 두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술은 이제는 이제 절대적인 것의 표현이고 그 절대적인 것의 표현은 뭐냐? 예술을 위한 예술 또는 순수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나 소재 이런 것들은 다 배격해야 된다. 왜 그 내용이나 소재는 이 자본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민중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DNA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배제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게 추상으로 가는 거죠. 싹 지워버려야 되니까. 형식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폼만 중요하고. 이제 이런 어떤 모더니즘의 출발점, 고민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혼란의 세상 속에서 문화의 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커다란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찾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아방가르드가 이제 추상 또는 이제 비구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제 절대성의 추구라고 했고, 절대성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말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제 신이나 자연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을 기술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연. 자, 이건 이제 테일러가 한 얘기죠. 신이나 자연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피파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자연의 풍경을 그리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자,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자체로 미학적으로 정당한 것, 오로지 그 자체로 정당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신의 현현처럼 에피파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의 뭐 제우스 신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소재나 내용은 피하면서 순수한 형식을 통해서 뭔가 절대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 이게 이제 아방가르드, 1차 아방가르드의 고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것은 신의 피조물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고 뭔가 원본도 아니고 그럼 뭐냐? 자, 다른 것들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형식 그 자체로 용해된 것이라고 그린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멋진 말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더 이상 환원될 수 없을 만큼 그냥 완전한 형식 그 자체로 가지 않으면 뭔가 예술도 시도 철학도 기능할 수 없다. 왜? 다 채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혁명의 시대고 혁명을 막으려고 하는 부르주아들이 또 날뛰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또 어느 한편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시인도 뭐 미술가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가치들을 가질 수 있죠. 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속한 어떤 정치적인 단체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뭐 어디 지역에 사니까 지역적인 정당에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기제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걸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상대적인 것들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것은 오히려 상대적인 것에 가면을 쓰고 있는 하나의 기괴한 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은, 미술과 문학은 오직 규칙과 과정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재나 내용으로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워하는 게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 0mm 정도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규칙들, 그다음에 과정들, 이것들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이나 미술가든 자신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소재를 제거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다룬 매체에만 집중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 재료의 소재를 통해서만 뭔가 거기에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추상의 기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추상이나 이 비구상이 미학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그거는 자의적인 거나 우발적인 것은 안 되고, 자, 그 자치 자체, 원본 그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 그 자체가 무엇이고 또 원본 그 자체가 무엇인가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이것들은 이제 그 예술가들의 직접적인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피카소도 이제 마찬가지고 폴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지만 뭔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자신들이 굉장히 치밀한 방식으로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시도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모더니즘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천재가 아니면 하기 힘든.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뜯어 고친다, 그거를 전부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스코도 마찬가지고, 버넷도 마찬가지고, 작품들 보면 완전히 그 틀들을 깨버리죠. 듀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절대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런 절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술이나 문학,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모방을 해왔던 것들인데, 자, 이 모방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들이냐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단순한 모방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 있는 것에 대한 모방이기 때문에, 이 아방가르드, 모더니즘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는 과정에 대한 모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의 내용이 아니라 모방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천착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이나 규칙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위의 출발점 또는 예술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카소, 몬드리안, 칸딘스키, 브랑쿠시, 클레 마티스, 세잔느까지 주로 이제 자신들이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공간, 표현,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정물화를 그리는 것처럼, 인물화를 그리는 것처럼 어떻게 막 사람을 세부적으로 묘사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작품 속에서 공간, 표현,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색감이든지 새로운 분위기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앙드레 지든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사람의 책이 위대한가? 그 사람은 소설 쓰기에 대한 소설을 쓴 거다. 그리고 율리시스, 뭐 피레네 간의 경험, 여기서는 표현을 위한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뭔가 도발적인 것, 새로운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결과적인 것이고 왜 그런 도발적인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읽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 소재, 내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험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 과정만 남게 되고 그 테크닉만 남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또 엄청 천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윤리학에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구두 만드는 걸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티까지의 어떤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작품 속에 뭔가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계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점들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의 작가들은 그냥 구두 만드는 걸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두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구두 냄새, 왁스 냄새, 줄 냄새,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련되고 뭔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세계의 어떤 소통의 창구로 삼거나 아니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방가르드 문화는 모방에 대한 모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알렉산드리아도 모방 아니었냐라고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정지된 모방이다. 왜냐하면 거장이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예술가들, 피디아스처럼, 피디아스는 이제 아테네 신전에 아테네 여신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딱 규범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데센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그리파든지 뭐 줄리앙이든지 딱 뭔가 있고 그걸 자세히 그리게 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지된 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방가르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타겟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는 모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이는 모방. 근데 그 움직이는 이제 모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연 누군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제3의 길이 이 모더니즘을 통해서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더니티는 그냥 삶에서 잘 어울려 살자. 자,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본주의도 있고, 기계 문명도 있고, 퇴폐적인 것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보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자라고 했던 거라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주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이제 짐승이나 버러지들이 사는 것이고, 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어. 어떤 과거냐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규준이나 표준이나 그걸 따라가는 어떤 모방의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그리자.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변주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더니즘 작가는 이 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아방가르드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부르주아 또는 혁명 이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근데 과거를 안 맞는단 말이죠.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이 너무 변했고, 그리고 그때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개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표현이 더 중요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 두 사이를 어떤 방식으로 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딜레마의 두 가지 뿔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고, 그런 고민들이 이제는 추상으로 또는 비구상으로 가고, 또 규칙이나 또는 과정들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길들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좀 하나만 더 읽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아방가르드가 있으면 전이죠. 앞에 돌격 부대가 있으면 아리에르가르드, 자, 후방 부대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클레멘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이 부대가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후방 부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방 부대는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후방 부대는 독일 사람들이 멋진 말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키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아방가르드도 근대에서 드러나온 첫 번째 문화적인 현상이지만, 키치도 근대에서 드러나온 또 문화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산업혁명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좋아하냐?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대중적인 또는 상업적인 미술이나 문학을 우리가 키치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생긴 이유는 산업혁명 때문에 17세기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이제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교육이 발달하면서 보편적 문해력이 만들어졌죠. 보편적 문해력. 그러니까 이제 그 카이사리의 갈리아 전기에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장군들이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엘리트가 되고, 그 다음번 사회적 엘리트가 사제들이에요. 사제들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고대 그리스부터 뭐 옛날 뭐 잉카 문화도 보면 사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들 기록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언해력,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정격 문화라고 얘기하죠. 포멀 컬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글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정격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시도 마찬가지인데, 다 음률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것들이 뭐 이제 많이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자, 음률, 그러니까 호메로스 시도 이제 육복교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6개의 음률을 맞춰가지고 단어들을 배열해야 되는데, 한시도 뭐 칠원율시 뭐 이런 것들처럼, 자, 그건 머리를 써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죠. 단어를 골라야 되고, 똑같은 뜻이지만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적인 두뇌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근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보편적인 문해력처럼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글 쓰고 글 읽는 게 중요한 능력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쓰고 읽는 능력이 이제는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뭐 요리 학원에서 배우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학자들 또는 이제 뭔가 귀족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쓰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 뭐 영어 전에 이제 프랑스어가 그랬었고, 그 전에는 이제 라틴어가 그랬었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제들 또는 이제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었는데, 그 언어들이 이제는 보편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엘리트들만 갖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팔바꿈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어떤 보편적 문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 정격 문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혜택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로 이동한 프롤레타리아, 이건 노동자 계급이죠. 일자부식. 그다음에 푸티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중소자본가들. 이건 이제 대기업 자본가들 아니에요. 복덕방 해가지고 좀 땅값 올라가지고 이제 돈 많이 갖는 사람들이죠. 푸티부르주아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아니면 자기 애들 이제 귀족학교 보내가지고 글을 쓰고 읽는 법을 배웠지만, 이 원래 원주민들이 가졌던 그 정격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쾌감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뭔가 이런 고급 취미, 고급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속성반이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본주의 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문화 상품인 키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용 문화, 에어자츠 컬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격 문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토벤의 작품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아이네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몇 시간, 수십 시간 앉아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대용 문화죠. 코카콜라 문화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먹으면 철철철철 하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키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문화의 타락이 만들어내는, 이건 그린버가 이렇게 써보고 있어요. 타락에 만드는 모사물을 원료로 사용한다. 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문화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포멀 컬처라고 하는 정격 문화이고, 이 정격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맛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인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에요. 그 정도 걸려야 알 수 있는 문화들을 코카콜라처럼 따자마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용 문화로서 등장한 그것이 바로 키치이고 아리에르 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이 키치는 자본주의 신이 만들어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팔려야 돼요. 팔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또 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TV, 광고 이런 데서 노출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키자마자, 핸드폰 키자마자 항상 홈쇼핑으로 가거나 아니면 쿠팡으로 가는 것. 다 이게 이제 키치가 동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가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먹음직하지도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삘건해가지고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하와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쁜 하와가 이쁜 사과를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전형적인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